자, 이번에 볼 게 8차 비형 그 해설 강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가전쟁이 일어날 때 유럽에 일어난 왕조 전쟁을 써보고 나주해학에서 영국이 스페인을 얻은 지역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많이 익숙한 예문이죠. 그리고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17년도 기출의 예문을 좀 응용해갖고 낸 문제거든요. 자, 여기에서 가해 결과로 체결된 나의 일부다. 이렇게 했는데 요 나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듣던 파리 조약이죠. 파리 조약. 이 파리 조약은 프랑스 인디언 전쟁이에요. 프랑스 인디언 전쟁. 근데 프랑스 인디언 전쟁에서 일어났던 왕조 전쟁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건 7년 전쟁이죠. 7년 전쟁은 일종의 이제 세계 전쟁적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영국과 프랑스가 가담하면서 또 영국과 프랑스 간의 마지막 식민지 전쟁이었던 프랑스 인디언 전쟁이 났죠. 프란치 인디언 전쟁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파리 조약에서 영국이 얻었던 지역이 어디냐? 스페인어부터 요 지역은 이제 뭐냐면 그 플로리다죠. 플로리다다. 예. 플로리다인데 이 플로리다 지역은 다시 이제 미국의 독립전쟁하는 과정에서 스페인이 또 다 찾아오죠. 예.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미국에서 매수당해서 이제 미국 영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찾아서. 자, 플로리다 관련된 내용 볼게요. 여기. 음. 영국, 프랑스 그리고 에스파냐 사이에 체결된 파리 조약에서 영국은 프랑스부터 캐나다 미시시간 동쪽 지역과 서인도 제도 일부 그리고 서아프리카의 기지를 얻고 에스파냐부터 플로리다를 얻었다. 에스파냐는 그 대신 프랑스부터 뉴질랜드를 양도받고 프랑스는 서인도 제도 일부와 인도에서 약간의 그 교육지를 보유했으며 북미 대륙과 인도에서 영국은 압도적인 우호적 지위를 확보하고 세계적인 지도적 상업 및 시민제국을 확립되었다. 그때 이제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누이지란을 양도받았죠. 이 누이지란은 오늘날 누이지란 주보다 더 크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여기 중서부 지역을 얘기해요. 네, 요죠. 그 여기 동부가 있고 에페라치 산맥 그 이서 지역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이 이쪽 저쪽 캐나다인다. 캘리포니아 쪽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뉴이질랜드라는 그 큰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뉴이질랜드는 미시시간 강을 건너서 이제 끼고 이제 있는 강대한 이제 지역을 의미하는데, 요게 이제 그 미시시간 하구에 있는 지역이 이제 뉴올리언스라는 지역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중심 도시예요. 근데 그 외에는 이쪽은 이제 거의 사람이 안 산다 본다는 좀 개척하기 이전의 땅이기 때문에 인디언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하여튼 이 지역을 원래는 이제 뭐냐면 그 프랑스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스페인한테 넘겼죠. 근데 이제 나중에 나폴레옹 집권하고 나서 다시 스페인에서 프랑스로 넘어갔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 당시 뉴올리언스 땅 그러니까 미시시피 하구의 뉴올리언스만 이제 받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여기가 상당히 경제 요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폴레옹 때 이 땅을 제가 이제 뭐냐면 달라 보여주고 사겠다. 근데 나폴레옹이 더 나가서 이 땅 말고 그냥 요 땅도 노을수 줄 테니까 그 연안에 있는 뉴이지랜드 다 가져가라. 뭐 2,500만 달러에. 그래서 아주 덩을 주는 거죠. 그 나폴레옹이 이제 이렇게 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나폴레옹 영국과 싸우고 있었잖아. 전쟁 자금도 필요했고 그 다음에 또 저쪽 그 상토 도미니콘가 거기에서 이제 IT죠 지금 예전에 IT에서 이제 반란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그 땅을 아주 싸게 넘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번을 볼게요. 2번은 이제 그 발해서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발해서 가끔씩 이제 기출문이 나오죠. 자, 다음 기획이 가해 외교 문서를 보낸 정치 의도를 쓰고 그 니은의 집권 시기 때 발해 지방제도 정비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뭐 소결범기 그 다음에 이제 있는데 그다음 일본하고 그 당시 발해 간에 이제 교류가 많았어요. 그래서 소결범기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문헌에 이 발해와 교류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 발해 같은 역사는 발해인지 스스로 역사서를 썼긴 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이나 일본 같은 기사들을 보고 이제 뭐냐면 이렇게 연결 갖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기도를 보고 이제 발해를 연구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일본기, 소일본기나 그 외에 이제 일본 사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발해 역할 같은 것들 위치를 이제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기억에 관련된 무예는 누구를 대무예 이 사람은 이제 무왕이죠. 무왕.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때 나는 뭐와 관련된 내용, 이때 왕은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고려 국왕 이러면은 문왕 때야. 그래서 우리가 발해라고 이제 하고 있지만 발해는 신당서나 구당서에 있는 중국에서 불렸던 명칭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자신들은 아마 고려라고 불렸을 거야. 왜냐면 발해가 이제 고려의 그 후계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게 일본에 있는 기록 중에 이렇게 이제 그 발해 국왕을 이렇게 고려 국왕이라고 했던 것도 고려인들이 그렇게 이제 바다인들이 그렇게 붙였기 때문에 자기가 평상시 자기 나라에 그렇게 불렸기 때문에 고려 국왕이라고 칭하지 않았을까? 이 바다라는 명칭 자체는 좀 중국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기록이 중국식 기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요즘 이제 학계 통성상 이제 통념상 바다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국호는 정확히 모르죠. 일단 기록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일본 측 기록을 볼 때는 바다인들 스스로 바다라고 부르기보다는 고려라고 불렸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무왕이 왜 가해 외교 문서를 보낸 정치 의도가 뭐냐? 이건 이제 뭐냐면, 신라를 견제하는 거야. 일본과 국교를 이제 맺고, 신라를 견제하는 건데, 일본하고 계속 이제 국교를 맺으면서 20년마다 계속 이제 뭐냐면, 그 교류사를 보내죠. 그래서 사신도 보내고, 무역도 하고, 이렇게 했고, 기록에 보면, 원래 20년이 원칙인데, 20년은 전에 10년, 5년 이렇게 보내왔다고 그래요. 이 발해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걸 이제 거부하는 내용도 있고, 물론 이게 일본 측 입장에서 쓴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집권 시기에 발해 지방제도 정비네요. 니은은 이제 문왕이죠. 이 문왕이 집권할 때는 보통 이제 지방제도가 이제 뭐냐면 나는데 기틀을 잡았는데 내용 보면 정부주의 지방 통치 제도가 기초를 마련했고 그래서 상경, 동경, 오경제도 갖췄다. 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은 이제 시민한국사에 있는데 한번 문제 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문항 때에는 삼성 육부의 중앙정치제도와 경부주의 지방통치제도의 기초를 마련했다. 일본에 파견된 사신의 경우 무항 때 달리 약홀주 도독, 현도주 자사 등 지방관과 정당성 잔유 등이 중앙관로 바뀌었다. 문항 때에는 상경과 동경, 오경제도 갖췄으며 바대 사신이 남해부에서 일본을 향해 출발한 기록을 봐 경 아래 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다만 오경 15부 62조가 완비된 건 성황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때 기틀 마련했고 성황 때 오경 62부 아니 오경 15부 62조 보통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전 단계의 어떤 그 기초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어렵게 내보려고 한번 낸 거고 여러분 이제 암기할 것은 요거 외우도 되세요. 그냥 교과서 수준에서 오경 안에 15부 62조 이 정도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죠. 3번은 이제 추론형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좀 아까 답이 없는 게 있는데 다만 이제 사료학습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도 답을 백지도 그런 경우에는 기본서에서 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외워두실 필요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을 작성하시오. 그래갖고 이제 이 교사는 고조선의 건국 및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만주 한반도 지역에 등장한 부여, 고구려 쭉 있죠. 이거 각자 읽어보시고 그래서 여기 수업하는 것은 초기 국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업 계획이 있죠. 수업 후는 동기 유발 및 학습 안내, 사료 학습을 이제 하고 있고 지도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정리 내용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관련된 학습 자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있고 보겠습니다. 자, 이 교사가 해야 할 기획에 들어갈 학습 안내 내용을 제시해 볼 것. 자, 이 기획에 들어갈 학습 안내는 뭘까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전반적으로 이제 내용을 보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거는 청동기 철기 시대 대표 유물 알아보기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청동기 시대의 유물을 알아본다. 요 내용을 이제 쓰시면 돼요. 예, 요거는 앞에서 말했던 추론형, 역교동 추론 문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서양사라든지 한국사의 추론 문제가 달라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추론해야 되냐? 문제에서 추론해야 돼. 예, 그래서 잘 읽어보고 요거를 이제 해가지고 답을 쓰셔야 되는데 어떤 분은 이제 항상 얘기하는 분이 이거 이제 뭐냐면 그 단서가 있지 않냐? 교육학에 문제 단서 주면 안 된다는 그 내용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에 뭐 동호 방법 아니냐? 그러신 분이 있어. 그래서 앞에 말했던 이런 논리는 역교동 그 문제 추론 문제는 안 통해. 교수가 그렇게 내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제가. 저도 이제 그 뭐냐면 채점 교사부터 든 내용인데 교사가 앞으로 교수가 그렇게 내겠대요.
근데 나보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걸. 자, 뭐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뭐 그 괜찮은 답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뭐 까는 거는 좋은데, 뭐 대안이 있어야지. 음.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일반적으로 니은 수업에서 이제 교사가 사료를 제시할 때 고려할 것을 할 점을 명기해 보시오. 요거는 이제 사료 학습할 때 이제 고려한 유의점,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문제가 쉬워. 이거는 이제 파란 책이나 뭐 남색 책이, 그러니까 녹색 책에 있는 내용을 외워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는 이제 이건 외워두세요. 이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돼. 자, 학생들이 해석할 수 없는 외국어나 한자어를 현지어로 바꾼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료에 등장하는 역사 용어, 제도, 인물, 사건들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다는 거야. 배경지식 모르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거는 파란 책에도 있고 남색 책에도 있고요. 제가 볼 때 이 내용 유의점 쓰는 거는 기출에 한 세네 번 계속 나오는 것 같아. 주기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파악을 해주시고, 자, 이 교사는 가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형성평가 문제를 지적할 때 학생이 제시할 발문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그냥 요즘에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단서가 주는 게 가학습 자료인데, 요걸 보고 어떤 발문을 구성할 것인가, 요게 이제 있는 거죠. 사료, 그, 이렇게 형성평가 문제를 제시할 때, 요거는 이제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 답이 있어요. 이거는 한 가지, 한두 가지 이제 답이 있는 게 아니죠. 항목이 뭐 이렇게 해갖고 쭉 있는데, 이거 외에도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 이게 채점 과정에서 이런 문제 내놓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뭐죠? 어,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분석적 지점에, 그러니까 뭐, 칼퇴를 내버려. 그러면 점수가 그냥 안 나오는 거야, 점수가.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나온 문제도 그런 것 같아. 보니까 발문 줄여주고 그 발문할 때 내용 쓰라고 해놓고는, 뭐 자기 기준 가지고 써놓고는 이제 뭐냐면 거기에 맞으면 쫙쫙 끊고 하는 거야. 예. 뭐 자기가 궁예요? 어? 궁예야? 궁예 간신법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문제 내면 안 되지. 근데 좀 문제가 있어, 교수지.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풀 수가 있죠. 자, 나의 수업 자료 유형을 학생들의 자료를 제시할 때 지도한 내용을 쓰시오. 여기에서 이제 교과서, 고조선의 범위를 이제 지도 놓기 해갖고 이제 여기 있잖아. 여기는 무슨 지도라고 하죠? 보통 백지도라고 하죠. 백지도. 그래서 이제 백지도에 이제 뭐냐면 그를 학습과정에서 제시할 때 지도한 내용들 쓰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는 녹색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백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써넣어 특정 주제 역사 지도를 완성한다. 그래서 보통 스케치 지도, 백지도, 배경포 요 내용들 시험 문제 간혹가다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그 학습 지도사항이나 유의점 같은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자, 4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농사 직설과 관련된 거야. 농사 직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농사 직설이죠. 농사 직설 서문은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한문 사료 냈는데 여기는 이제 한글 사료 짤막하게 나왔거든요. 그 요거 관련된 사료도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사료 운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있고 한문은 여기 사료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기억과 관련된 책의 저본이 된 책.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기억이 이제 보면 상가 생각한데 태종 공종대왕께서는 일찍이 유신에게 명하여 옛날 농서로서 뭐냐면 적시 이제 쓰이는 말들을 이제 뽑아서 항원을 주로 이제 붙여서 판각을 이제 판부터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잠깐 제 생각인데 태종이 있고 공종대왕이 있거든요. 이게 태종하고 공종대왕이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된 건데 동일한 인물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태종은 이거 묘고요. 공종대왕은 이제 이거는 시호인 것 같은데 이 공종대왕이 누구냐면 정종이거든요. 정종. 그래서 정종은 후에 이제 숙종 때 가서야 묘를 받았어요. 예, 좀 약간 정종은 이제 좀 취급을 못 받았죠, 이 사람은요. 그래서 그냥 묶어가지고 이제 태종이 어차피 정종 취할 때 태종 취하니까 이렇게 묶어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예. 하여튼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획 관련된 책이 저본이 된 책. 그래서 이제 세종 때 만들어진 책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던 뭐죠? 농서집요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는 농서집요를 물어봤어요. 근데 이 농서집요는 뭘 바탕으로 만들어졌냐면 중국 책이었던 농상지교를 바탕으로 농상지교.
이게 중국 거를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걸 뽑아서 요게 이제 뭐냐면 항찰 이두를 달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농서집요의 저보는 농상집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농서집요는 검색해 보시면 되지만 중종 때 또 있어요. 되게 검색해보면 중종 때 농서집요를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는 태종 때 중소집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니은의 서명. 아까 농사 집설이죠? 자, 니은에 소개한 농농사 방법 중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된 농법의 명칭을 쓰시오. 자, 우리가 이항법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직관적으로 딱 직형조. 근데 그 당시에는 이항법은 조선 후기 때 등장했던 거고, 주로 수삼이, 수경지파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세 가지 방법이 있죠. 한전법이 있고, 한전지파, 그 다음에 수경지파, 이항법인데 이항법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꺼졌죠. 여기 당시 이제 저수지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 수경지파법. 그러니까 수경지파법은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해놓고 뿌리는 거죠. 그냥 이항법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심어놓고 이제 이렇게 뿌리는 걸로 이게 물을 가둬놓고 뿌리는 건데 농사 제가 짓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만밖에 설명 못 드리겠고 그래서 관련된 이제 그 주가 제가 적어놨거든요. 12번 여기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농사 직설이 가능됐던 15세기 조선이 수전농법은 모내기를 하지 않고 논에 직접 시를 뿌리는 수경집합법이 일반적이었으며 이항법은 경상도 강원도 일부에서만 행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아, 잠깐 요걸 좀 고쳐야 돼요. 수전집합인데 수전 농농사 수준을 이용한 농농사 방법. 그래야지 좀 명확할 것 같아. 이게.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 올려서 이제 수정해서 이제 올려놓을게요. 예, 이 부분은 이렇게 있고. 왜냐면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곤칭이 뭐냐면 신특강이나 이런 데서는 건항법이 일반화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전하고 이항법을 이제 플러스 시킨 건데 그래갖고 뭐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설도 많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여기 관할법이라는 건 뭐냐면 심부세에서 좀 나오는데 여기 뭐를 이제 지어요. 이항법처럼 빼곡하게 줬고 이게 이제 모판을 기어다가 이렇게 넘겨서 했고 모판인지 하여튼 작은 변제 하여튼 이렇게 심어가지고 해놓고 여기다 물만 여기만 이제 물을 이제 뭐냐면 피켓으로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주는 거야. 뿌리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둬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물을 적게 주면서도 수전농법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건항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자세한 건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유튜브라든지 검색해서 보세요. 제가 이제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요걸 이제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했기 때문에 요 자문 해석하면 이제 뭐냐면 건항법이 일반화된 거 아니냐 그렇게 하신 분도 있어갖고 수전을 이용한 이렇게 해서 수전 그래서 이게 한전이죠 건항법은 기본적으로 수전을 이용한 농농사 방법 그래서 좀 더 약간 한계를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나중에 왜냐면 클래스에서 집어넣겠습니다. 수전을 이용해서 수정을 해서 집어넣을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농사직설은 좀 공부해 주시는 게 낫겠죠. 이거는 자주 나오는 사료 내용이니까 예, 공부를 해주세요. 잠깐만요. 얘를 없애는데 얘도 없애고 편집이 이게 편집이 안 돼 또. 예, 잠깐만요. 이게 터치를 이렇게 해야 되나? 어, 어렵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로마 고대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건 로마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요번에 나왔던 기출 이제 사료를 좀 운용해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요거 나온 게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죠. 그 로마 재정사 이제 공부하실 때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디오클라티우스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아홉 코스 나왔으니까 로마사 요번에 나왔으니까 다음 연도 이번 연도에 그리스사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사 한번 나오고 또 로마사 나오고 그런데 아마 또 로마사 또 나오면 이거 확률적인 거고 또 로마사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 교수가 이제 꼴린 데는 내릴 거니까. 예. 아이고 잠깐만요. 또 왜 안 돼?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웃코스 문제 냈으니까 뭐 디오클라투스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뭐
아이고, 잠깐만요. 아, 이게 또 안 되네. 음. 그래서 이제 안토니우스 뭐 이렇게 있는데 아우구스투스 이게 쭉 있는데 문제 풀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기획과 관련돼서 BC 442년에 일어났던 전투가 뭐냐? 자, 여기 보면 내전의 참화를 지나고 보통 이제 안토니우스가 싸운 악티움 해전만 생각하는데 여기는 42년이라고 이제 딱 적었잖아요. 이때 전투는 뭐냐면 필리피 전투야. 예, 필리피 전투. 그래서 같은 노마군끼리 싸웠던 거죠. 공화파와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안토니우스와 누구죠? 연합해서 누구죠? 예. 그 옥타미아에서 연합해서 한 편 먹고 그 당시 이제 시전을 죽였던 브루투스, 카시우스인가 뭐 이렇게 하고 공화파를 싸우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싸움에서 이제 요거 그 공화파를 없애고 이제 전투 이긴 전투가 필리피 전투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인데 필리핀 전투는 명칭이 어디에 나왔냐면 서강자에 있어요. 서강자에 읽어보시면 그 예전에 토코메타의 전쟁사인가? 그거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더라고요. 필리핀 전투는 노마군하고 노마군이 싸웠던 전투죠. 전투 양식이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공화파 쪽이 전력이 강했는데 근데 전략이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이제 안토니우스가 이제 전쟁을 잘하잖아요. 이게 그 뭐냐면 그 앞에 이제 누구야? 아우쿠스는 전쟁을 못하고 이 사람은. 근데 이상하게 이제 이 사람이 아우쿠스가 카시우스 그 카시우스가 이제 백장의 노장인데 이 노장을 격파한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하여튼 등대에서 카시우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자살하거든요. 뭐 이상한 전투도 이제 흐는데 하여튼 운이 겹쳐가지고 필리핀 전투에서 이제 안토니우스하고 그다음에 옥타비우스 연합군이 승리했고 이후에 이제 안토니우스 옥타비우스가 또 이제 맞붙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싸웠던 것이 이제 악티움 해전인데 악티움 해전 때는 이 사람이 이제 직접 싸우진 않고요. 이 옥타비우스가 아그리파가 있어. 이 아그리파. 그 아그리파가 이제 뭐냐면 옆에 되게 싸움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시저가 이제 옥타비우스 옆에 붙여줬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나가서 싸웠던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있고 자 니은의 계기와 관련된 전투의 결과 이집트 어떻게 되는지 쓰시오. 자 여기 보면 안토니우스가 몰락한 후, 그건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 안토니우스가 몰락한 전투가 뭐냐면 악티움 해전이죠. 악티움 해전. 자, 악티움 해전 후에 이제 이집트는 어떻게 했냐? 자, 이때 이제 포트로마이오스 왕가가 단절되잖아요. 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집트는 옥타비아누스 개인 재산이 돼요. 예, 요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고요. 밑줄치 인물이 디귿 관련 개혁을 기술해 보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신변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이유 그래가지고 밑줄치면 디귿 관련 개혁은 뭐냐면 아우구스투스의 개혁 내용을 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출을 좀 약간 답을 그대로 하면서 좀 문제 발문만 좀 바꿔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그 보면 에키테스 출신을 이제 대장으로 한 친위대를 창설한 이제 노마에 상주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갖고 디귿 관련된 이제 내용들인데 그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잠깐만 제가 문제를 이렇게 했는데 안토니스 잠깐만요. 제 문제는 좀 잘못한 밑줄친 인물의 디귿 관련 개혁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어, 이게 디귿 관련된 군제 개편 관련된 내용인데 잠깐 여기에 관련돼 갖고 이게 군제 개편 이게 좀 이걸 좀 집어넣으세요. 이게 써야지 이게 좀 명확한 것 같아요. 네. 군제 개편 관련 계획 좀 약간 명확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내용을 고려해서 밑줄치 인물이 집권 당시 속죄 재정 운영을 쓰시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뭐냐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원수정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수정을 이제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 잠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당시에 속주재정 운영은 이제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다대에서 이제 원수정을 가능케 했던 것이 이제 뭐냐면 막대한 이제 뭐냐면 재정 운영이거든요. 특히 속주 요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때 속주 내용 그 운영은 그 뭐였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속주 두 개 나왔죠. 원료원간의 속주하고 그다음에 그
황제 관련된 속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재정 관련된 내용이니까 원년 속주에서 나온 것은 국고, 아일라니온에 들어가고 황제가 관련 속주 이집트나 이런 시리아 그 지역은 황제 개인 재산, 피스쿠스에 운영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쓰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 문제는 좀 약간 이렇게 이제 뭐 변조해가지고 약간 응용해갖고 낸 문제예요. 이거는요. 자, 6번을 보겠습니다. 6번은 이제 그 내용인데, 자, 6번 내용을 보면요. 자, 6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주제학습과 관련된 거예요. 주제학습. 음. 자, 주제학습은 이제 녹색 책에도 있고 그 다음에 파란 책에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주제학습도 은근히 이제 좀 나와요. 예. 그래서 주제학습 보면 이제 탐구학습과 또 결합돼 갖고 이제 또 녹색 책에서 모형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 중국의 신석기 문화 수업 진행의 과정 해가지고 있는데 수업 내용 보면 학습 목표, 탐구학습 안내, 이거 주제학습하고 탐구학습이 결합된 유형이에요. 주제 선정. 그래서 예전에 아마 기출문제 나올 때 주제 선정 내용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과제 제시, 자료조사 전후, 토론과 보고 작성 이렇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걸 보고 이제 장학사 수업 컨설팅이고 이제 그 내용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문제 풀면서 보겠습니다. 자, 니은 같은 주제 선정의 목적을 쓰시오. 중국의 신석기 문화와 정책생활 시작. 자, 여기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두 개의 신석기의 문화와 정책생활 두 개를 연결시켜서 이제 하는 그 목적 자체가 뭐냐? 주제에 대한 신중적인 탐구를 통해서 탐구 능력과 문제 해결을 신장할 수 있다. 네, 주제를 두 개로 해갖고 하는 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녹색 책에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디귿 같은 주제 선정의 학습 효과를 발휘 뭐냐? 자, 지금 한화관 신석기 문화와 창작관 신석기 문화를 만들어진 유적과 사람들, 그 유적과 사람들 생활, 이거 비교죠. 예.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개별적 학습 내용을 비교하고 종합하는 사고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 유도한다. 주제 선정 기간 중에 이제 비교 학습과 연결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것도 이제 녹색 책에 있어요. 찾아보시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미음 같은 용어를 쓰시오. 여기 이제 미음에 들어가면 뭐냐면 주제 성경에는 뭐가 선행된다. 자, 이건 뭐가냐? 문제의식이죠. 문제의식이 선행돼야 돼. 자, 그래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주제학습인데 이와 관대 이거 좀 수정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되고 이거 이와 조사를 좀 고쳐 써야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글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주제 선정에서 문제의식이 선언되어야 됩니다. 해당 주제에 대한 논의와 탐구에 필요한 이유가 내재되어야 하고, 이를 학습 목표에 제시해야 된다. 그러나 단순히 중국의 신석기 문명대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주제의식 부족하다. 탐구 활동을 통해서 중국의 신석기 문화에서 일어나는 형상과 생활 모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의 과제를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자, 여기 니은의 과제가 이제 중국의 신석기 문화의 특징을 조사하여 보고서 제출. 이거 왜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너무 추상적이죠.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인터넷 검색 요즘에는 이제 AI한테 물어보죠. 그래서 오리고 뺏겨서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편집해 갖고 이제 하는 건데 자기 생각 없어 그냥 그래 갖고 이제 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문헌을 보고 그 문헌의 문단이나 문장을 오디고 뺏겨서 정리하는 수준이다. 컨트롤 V, 컨트롤 X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오는 거죠. 요즘에는 뭐 챗GPT나 뭐 이렇게 제노님인가? 제노님인 거. 아, 그 뭐죠? 이게 AI?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자, 하여튼 얘한테 물어보는 거면 이거 뭐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물어봐야 돼. 그래갖고 이제 뭐 하는데 요즘에는 AI가 등장해서 이것도 좀 안 되는 것 같아. 예전에는 그냥 검색해갖고 이제 오리고 베끼 썼는데 요즘에 AI가 등장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주 이제 애들이 이제 똑똑해져가지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다 이제 작성. 근데 좀 그 역사관 좀 다행히 아직까지 애들이 요 정도 수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역사 관련된 내용이 틀린 게 많더라고. 약간 그러니까 한국사 관련된 내용은 틀려. 아직까지 애들이 데이터가 이제 뭐냐 누적이 안 됐나 봐. 그래서 세계사 부분은 좀 괜찮게 맞추거든요. 서양사인지 뭐 이렇게 미국사나 이런 것들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어, 딜러닝 해가지고 학습해갖고 했는데 애들이 지금은 한국사는 내용이 오류가 좀 많아.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AI가 점점 고도화될 경우에 이제는 얘들이 나중에 10년, 20년 뒤엔
대신 숙제를 해주고 그런 것 같아.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 있고,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14번에 있거든요. 여기 이제 보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주제 속에 들어가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구체인사를 제시하고 무슨 뺏기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요 녹색책 내용도 시대에 따라서 이제 없어지고 AI가 이제 고도화되면 어떻게 해서요? 이것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뭐 10년 뒤에 이제 고치겠죠. 역경 교수들이.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는 지금 당장 시험에 합격해야 되니까, 배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뒤에 넘어가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 고대사 관련된 문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다음 중국 고대사 자료에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따라 뭐냐면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뭐와 관련된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요거 이제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가진론이야. 가진론. 그래서 가희가 그 당시 한 무제에게 진나의 가오를 논하는 거야. 진나 가올론에서 진나가 왜 멸망했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훅론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훅론을 막기 위해서 진나 이제 한 무리한테 이제 가희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아까 전에 그 매장력이 있죠. 이거는 예전에 기출문제. 그래서 돈을 받고 뭘 파는 거예요? 자기를 파는 거야. 요 내용이요. 예,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건데 보겠습니다. 기획이 주장한 제후왕 업제 정책과 사회 불만 해소 정책을 쓰시오. 그 당시에는 이제 뭐냐면 항로수에 입각해서 후식 정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국가 개입을 안 하고 전쟁도 안 하고 뭐 통합공사 안 하니까 그게 뭐예요? 국민들 세금도 거의 깎아주고 하니까 이제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겠죠. 근데 또 문제가 돼. 국가가 너무 개입 안 하니까 사회적 양극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잘 사는 놈은 되게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은 못 사.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상들이 이제 뭐냐면 일어나고 사회 문제가 되니까 이제 가이나 조조 같은 사람은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종래 학문수련이나 이제 국가 개입을 주장하는 그런 수를 이제 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것이 이제 한 무제 때 반영된 거고. 그럼 제휴와 업체 정책과 사회 불만 해소 정책이 뭐냐? 여기 보면요. 제후왕은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궁극주의 모순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각각 여러 국에 분할하여 그 자손을 갖고 그곳에 분봉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강간 약지 정책이죠. 그래서 간은 뿌리 간자죠. 뿌리를 강하고 중앙정을 강하고 약지는 가진 쳐낸다, 약화시킨다 그런 건데 강한 약지 정책은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게 이게 그 한나라 때 가희가 주장하고 뭐 조조가 주장하니까 이거 한나라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사용했던 정책들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해서 그 당시 제후방 정책을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보통 명사로 사용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특정한 정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민생안전 정책은 그 당시에 이제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커진다. 그래서 정통적인 이제 뭐냐면 농본 만업 정책이죠. 그래서 이제 뭐냐 농업을 벗어나 상업을 종사하는 자들 강제로 귀농시킨 것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니은에 들어갈 것은 이제 매장령이고요. 그 매장령은 그 당시 농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정책. 원래 우리가 매장하니까 여기 이제 보면 그 목적 자체가 그 당시 홍로족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이제 생각하는데 홍로족은 이제 부수적인 거고 농민들이 그 당시 이제 못 먹고 못 사고 하니까 그들에게 좀 소득 수준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장령은 이제 뭐 작을 팔 경우에 명예직이죠. 그 부호들이 그걸 사들이고 이제 하는데 그걸 이제 뭘로 돈을 가지고 갖다 사도록 한 거잖아요. 네, 잠깐만요. 네, 말을 잘못해서 다시 할게요. 매장령이라는 것은 요 자기라는 걸 자기죠. 그러니까 이게 명예직이야, 명예직. 자, 부호들의 입장 볼 때는 자기 돈이 있는데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또 높일 수 있잖아.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돈 가지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면 여기 자기 필요한 거야. 정부의 지위. 근데 이거를 이제 뭐냐면 정부에 살 때 뭘 사냐면 이게 곡식을 받는 거야. 곡식. 그래서 곡식을 받고 이제 사는데 그럼 곡식은 누구한테 농민들 있죠.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곡식을 이제 뭐냐 시장 가서 사고 그럼 농민은 돈을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곡식을 해서 이제 갖다 바치면
곡식을 가지고 저쪽 방방에 부는 거죠. 그러니까 일석이조. 방방에 이제 뭐냐면 군비를 충당할 수 있고, 그다음 농민들에게 이제 화폐의 어떤 수단, 화폐를 제공함으로써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도 있고, 그 당시 이제 화폐가 일반화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래서 농민들 입장에 이제 에서 쓴 거예요. 예, 매장령이. 그래서 농민의 화폐를 얻을 수 있다. 그다음에 농민을 그들이 생산한 곡물을 살 수 있게 되면 농업 생산에 더는, 왜냐하면 이 구매가 되면 자극이 되잖아, 생산에. 그걸 이제 노렸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법률 실시를 통해서 농민이 지치는 경제적 영향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고, 여기 빠진 게 있네. 답이 이렇게 경제적 영향 땡땡. 그래서 요거 요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좀 플러스 시켜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음, 8번을 보겠습니다. 8번은 이제 알렉산더 2세의 이제 농노개혁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 이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문은 41번입니다. 예, 41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러시아 근대사와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러시아 황제이자 군주, 폴란드 왕, 그다음 핀란드 대공, 이렇게 이제는 알렉산더 2세죠. 알렉산더 2세는 믿음직한 시민들에게 선언한다. 농노를 이제 폐지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농노 그 해방선언이죠. 네.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나는 이제 해방선언을 듣고 이제 농민들의 뭐 터전서 내용인데, 한번 문제 풀어보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기획 임무는 알렉산더 2세고, 기획이 니은의 조치를 취하게 된 정치적 사건, 이유가 뭔가? 그 당시 크림 전쟁의 패배 때문이죠. 그래서 크림 전쟁의 패배를 통해서 러시아의 어떤 낙후성을 깨달은 다음에, 아, 이거 우리 내정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노 폐지 등 다양한 개혁도 했고, 자, 그다음 농노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요게 이제 농민들에게 토지를 이제 뭐냐면 구매할 권리를 부른다. 그래서 요게 주의할 건 토지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구매할 권리. 그러니까 유상분배를 하겠다는 거야, 유상분배.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디귿 과정에서 나타난 나와 다의 그 문제점을 두 가지 쓰는데, 자, 일단은 나의 자를 좀 볼게요. 자, 황제의 1860년 농노해방령 소식에 우리는 기뻐하고 다가올 2년간 가족의 지주의 뜻에 10분 복종하려고 했으며, 우리가 10분이란 말은 10분만 충분히죠. 예, 그 모르신 분들이 좀 있어갖고 얘기했습니다. 다 아시겠죠, 뭐. 자, 농사 짓고 있는 비옥한 토지에 남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서, 통지가 아니라 토지예요. 이거 못하네요. 자, 그러나 지주는 그 토지를 마을 소유 토지로 제외하라고 명령했어. 그럼 우리 지시를 결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그 뭐냐면,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농민이 부여받은 토지는 대개 이제 뭐냐면 좋지 않은 땅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는 뭐와 관련되냐면, 자, 항제폐하의 이제 자비로운 선언은 축복받은 러시아 백성들의 노예를 억제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천원을 들어주시기 예언합니다. 공명정대하게 우리 공동체 토지가 분배되도 명령을. 자, 여기가 이제 여기 보면 이게 토지 분배가 미드를 중심으로 해갖고 공동체를 바탕으로 이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토지의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문제점. 첫 번째는 비옥한 토지는 제시켰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마을 공동체의 미드를 바탕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거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16번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농노해방령 이후 농민은 신상의 자유를 얻지만 토지의 무상을 얻지 못했다. 그 결과 이제 농민들은 정기적으로 토지 상한권을 납부하는 처지에 직면했고, 임차 토지에 대한 고유의 지대를 부담했다. 또한 사유재산 개념이 미처 정립되지 않아서 토지 소유권이 농민의 개인이 아니라 마을 공동의 미득이 있었고, 농민이 부여되는 토지는 토지 좋지 않은 데다 땅이었는데 농촌의 인구가 밀집돼 결국 농촌 포통이 나왔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나와 다. 그래서 여기는 비옥한 토지가 아니라 이제 쓸모없는 토지도 좋고, 여기는 미득 중심의 토지 좋다.
통해서 이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번. 자, 9번은 이제 중국 청나라 시대 때 문제인데, 네른치스크 조약을 냈어요. 한번.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다음은 중국과 러시아 간에 맺은 조약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네른치스크 내용이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예. 그래서 그 네른치스크 조약 1689년 강희제 때 맺어진 거죠. 예. 그래서 조약의 명칭을 쓰면 네른치스크 조약.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조약의 체결 의의를 쓰시오. 자, 요거는 러시아의 남하 저지하고 국경 확정했다. 이렇게 보시는데, 요거는 이제 내용을 이제 통해서 유추할 수도 있지만, 내용까지 유추하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고단수고, 요거는, 주로 이제 1689년이라는 명칭을 보고, 명칭 연도를 보고 이제 쉽게 유출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는.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기억조약에 설정된 국경선 호력을 상실하게 된 조약 두 가지 쓰시오. 원래 네른치스크 조약에 의해서 오늘날 이제 흑룡강 쪽 북쪽은 이게 러시아령이 되고 이쪽 남쪽이 뭐가 중국의 청나라 영토가 되는데 이게 이제 무너지게 된 거는 뭐냐면 이게 두 조약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에 뭐냐면 아이온 조약과 베이징 조약. 그러면서 연해주, 흑룡강 그 이남 지역의 땅들이 연해주 이때 지역이 이쪽 누구 러시아에 넘어간 조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조약 체결 당시 황제가 활용한 보고제도의 효용성을 쓰시오. 기억조약은 이제 뭐냐면 네르치스크 조약이고, 요 네르치스크 조약 강희제 때 맺어진 조약이냐? 강희제 때 이제 보고제도의 효용성을 선수하시오. 자, 그래서 이게 기억의 조약 당시에 황제가 활용한 보고제도의 효용성, 요거는 무슨 제도냐? 주접제도 내용을 쓰는 거야. 주접제도.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한의중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틀란스 중국사 있는 내용에 잘 읽어보시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잠깐 볼게요. 어디야? 음. 그래서 이제 기묘한 정보를 장악하면서 만주 귀족과 한인 관료를 성공적으로 통제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접제도를 처리하는 과정을 이제 뭐냐면 나중에 그 다음 황제가 옹정제제. 옹정제 군기체에서 처리되면서 군기체가 부각이 됐죠. 예. 그런데 그 전에 주접제도 관련된 건 강희제도 때 만들어진다는데 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원래 주접은 관료가 황제에게 문안이나 답례 의사를 올릴 때 사용하는 사적인 문건이다. 그러나 강희제는 신복과 고위 지방관에게 지방 정세나 관료 동태를 주접으로 보고하겠다. 이에 강희제는 기묘한 정보를 장악하면서 만주 귀족과 한인 관료들을 성공적으로 통치했다. 이렇게 있고 나중에 이 주접을 이제 군기체에서 처리되면서 옹정제 군기체가 주요 관청은 이제 부각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이게 이제 한국 현대사 관련된 내용인데, 유신헌법과 이제 그 관련된 내용, 유신헌법과 이제 그 긴급 조치 관련된 내용이죠. 자, 다음은 한국 현대사의 정치에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가는 이제 다음 각고의 행위를 금한다. 유언 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할 전과한 자 쭉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는 긴급 조치와 관련된 거예요. 긴급 조치. 예. 그래서 긴급 조치 이제 구호죠. 구호. 요번에 기출 뭐냐면 사유에서 나왔던 거야. 이건. 자, 그다음에 나는 보면 1조 대한민국의 주권 국민에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니은에 의해서 주권 행사한다. 자, 이게 니은은 이제 뭐냐면 디귿이 뭐냐면 잠깐만요. 국민 투표죠. 국민 투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은 대한민국 주권 국민에게 있다. 근데 여긴 단서를 다루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제 동일한데 유신헌법 국민은 그 대표자나 그다음 국민 투표를 위해서 주권 행사. 그 대표자는 뭐겠어요? 대표자는 요거는 어 그 당시 이제 국회의원이죠. 아니면 또 해석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간선제니까 그 당시 국민대표위원 통일주체 국민 대표위원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국민투표는 이제 뭐냐면 헌법이나 이런 것들 이제 행사할 때 고칠 때 이걸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냐면 국민이 직접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거는 국민투표밖에 없고 대부분 이제 이런 간선제라든지 국회의원을 통해서만 간접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이제 직접 뭐냐면 주권자로서 국민의 어떤 정치 제안을 해석 여하에 따라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제안. 그래서 국민이 직접 주권자가 아니라 주권자긴 한데 주권 행사는
이런 식으로 대표자나 예, 통일주체 대표자나 아니, 국민적 그 통일주체 회원이나 그 대의원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어 헌법을 개정할 때 국민투표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권을 제한을 했다 행사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헌법학자는 아니니까 그 정도 이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뭐 개소리고 전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이제 보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국정 전반에 필요한 뭘 할 수 있다? 대통령이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예, 디귿에 들어가면 긴급 조치야. 그래서 긴급 조치라는 것은 이제 대통령령이거든요. 대통령령인데 이 대통령령이 헌법보다 위에 있는 거야. 이게 행정 그 명령이 법 체계의 안전이 뭐냐면 볼 때는 하극상이죠, 완전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다 관련된 내용은 이제, 이렇게 있는데, 다 내용은 이제 보면, 이거는 각자 이제 좀 보시고, 나중에 문제 풀면서 좀 보겠습니다. 자, 기획헌법에도 대통령 선출 방식을 써수하시고요. 여기에서 기획헌법은 이제 요거죠. 헌법, 요거는 그 유신헌법이죠. 유신헌법에서 대통령 선출 방식 요번에 나온 것처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그 대의원들이 선출하는 간접선거죠.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의원이 나와가지고 선출하는 대통령 간접선거제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있는데 이게 너무 띄어쓰기를 했네. 붙였어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용어를 써. 니은의 용어는 국민투표. 근데 이래도 이제 국민투표를 하니까 유신헌법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이게 통과됐거든요. 거의 7, 80% 찬성률이 나왔어요. 아마 이제 그때는 선거도 있고 국민들 민도가 좀 낮아갖고 이제 국민투표가 이렇게 한 건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국민투표가 좀 독재 권력을 좀 정당화시키는 데 많이 이용했는데 프랑스도 그랬죠. 프랑스가 이제 나중에 뭐예요? 제2제국으로 넘어갈 때 국민 투표를 이제 왜냐면 활용을 했잖아요. 나폴레옹 3세가 독재를 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가하 자료의 명칭이 디귿을 것 긴급 조치. 예, 그러면 가장 긴급 조치 쓰고요. 자, 기획에 반대하는 세력들 탄압하고자 1974년 일으킨 니은 정권의 공안 사건을 쓰시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유신헌법에 반대했던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이 반대하는 세력들 탄압하고자 1970년 일어난 니은 정권의 공안 사건.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 헌 정권은 이제 그 당시 유신 정부죠. 그 유신 헌법에 반대한 사람들 탄압하고자 유신 정권의 공안 사건이 이제 제가 1974년이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김대중 그 납치 사건을 얘기하죠. 김대중 납치 사건이 공안 사건이니까, 그 민천항령 사건하고, 그 인혁당 사건이에요. 예, 인혁당 사건. 민천항령은 전국민주 청년학생 총연맹이야. 그래서 이제 그 단체 위에 인민혁명당이라는 국회 그 사주를 받은 단체가 있고, 그래서 인민혁명당 아래 또 전국민주 그 민천항에서 이제 정부 투쟁한다 거죠. 그래서 이제 공안 사건에 이제 그때 만들어진 사건들 그 조직표를 보면 이 조직표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공안 사건을 꾸몄던 공안 검사들이 만든 조직표예요. 그래갖고 제 생각에는 그 전두환 때인가? 어릴 때인데 뭔가 공안 사건을 만들어갖고 무슨 조직표를 만들어가지고 막 TV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공안 검사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조직표에 보면 제일 위에는 국계가 있어. 북한이. 딱이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북한의 진영을 맡고 있는 임력당이 있죠. 네. 인민혁명당. 그 인혁당의 지정을 받고 있는 또 민천항령이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임력당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북계에서 이제 뭐 공작권을 받고 얘네들이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거 만들어준 조직이에요. 그래서 인혁단 사건이 예전에 한번 6.3시 이후에 만들었거든요. 이게 제1차 인혁단 사건이고 이걸 다시 부활시켜갖고 제2차 인혁단 사건을 일으켰어요. 인혁단이란 가상의 어떤 그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요게 이제 지원한 게 민청학령이다. 그래서 민청학령이 국가의 어떤 지정을 받고 움직인다. 뭐 이렇게 공안 사건을 만들어 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사건을 이제 쓰면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전국 민주전년 총연맹 민주혁명 사건과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민혁명당은 이제 그 당시 그 한일 협상할 때 막 반대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인민혁명당이 와갖고 이제 뒤에서 조조했다 북계 어떤 공작금을 받고 되는데 그걸 이제 그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을 이제 만들어놓고 그 당 6.3 시의 분위기를 이제 잠재우려고 했거든요. 공안 사건을 만들어서. 근데 그때 이제 인민혁명당은 증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 잡혀온 사람들이 거의 뭐 유죄 판결한 사람 몇 사람밖에 없고 대부분 이제 무죄 판결되고 풀려났어요. 자, 근데 이제 이때 이걸 다시 이제 요때 관련된 사람을 다시 끄집어내서 인민혁명당 사건을 이제 또 조작해갖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엮어서 이 사람들 이제 되어서 처형을 시켰죠. 사형 선고하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인민혁명당에서 그 뭐냐면 잡혀서 이제 이 사건을 위해서 이제 잡혀가지고 사람들을 보면 교사라든지 평범한 직장인이라든지 뭐 이름도 없는 시인이라든지 그런 사람 되게 많아. 그래서 왜 그렇게 이제 했냐면 얘네들 명망가 뭐 김대중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잡아가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인민혁명들 묶어가지고 할 경우에는 반발이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이름도 없는 좀 평범한 시민들을 엮어가지고 해야지 좀 약간 음, 공안 정국을 만들 수도 있고 반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했던 것 같아. 제 생각에는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인민혁명단 사건에서 이제 뭐냐 사형 선고를 판단 이제 판결받고 나서 48시간 만에 그냥 사형이 집행되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후에 이제 뭐냐면 재심해가지고 이게 이제 공안 사건이고 그 진술 내용이 다 공문에 의해서 조작되고 제 알려져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의미는 없죠. 이미 그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18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유신 반대 운동을 공산당 지정했다 정부를 정복하려고 한 활동을 조직하기도 했는데, 조직문에 조작하기도 했는데, 그죠? 자,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종영맹 민천여 사건과 인민혁명단 재건이라는, 그러니까 인혁단 재건이 사건, 2차 인혁단 사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번 문제 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뭐냐면 교수 내용 조직 방법 중에 그 교수 내용 조직은 교사가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이제 녹색책에 있는 사회 중심 관련된 내용이야.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수업 내용 조직과 관련된 수업 내용이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발레를 사랑하는 누이 14세. 누이 14세가 발레를 많이 쳤다고요, 이게. 보통 발레는 이제 여자들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원래는 이 발레가 남자들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 누이 14세부터 이제 여자들이 이제 하기 시작했고, 이제 거꾸로 이제 여자들만 하는 그런 걸로 바뀌는데, 처음에 누이 14세의 발레를 했던 것은 그 당시 분위기는 남자들이 발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연결을 하면서 뭐 태양왕이라는 자신을 좀 할 수 있는 퍼포먼스 연결을 했나 봐요. 예, 그럼 한번 좀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학생들 이목을 끈 다음에 이 사례를 가지고 어떤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그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례 중심 방법인데, 자, 그때 이제 사례가 이제 어떤 그 여기 사례가요, 사례. 어, 그래서 사례의 용어를 쓰고 수업 방식 사례의 용어 역할을 쓰라. 그래서 이때 사례는 핵심 내용을 이끌어주고 내용의 조직제가 됨으로써 단편적 역사에서 하, 하나의 개념이나 주제 엮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자, 기억 중심, 사례 중심의 내용 조직 방법. 그러니까 이제 사례 중심의 어떤 그 뭐냐면 내용 조직 방법이죠. 자, 이때 이제 수업이 진행될 경우에 유용한 점을 쓰라. 그래서 이제 유용한 점은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지식이나 개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학습의 효율성과 지식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니에 들어갈 교수학습 방법을 쓰시오.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이 교사는 사례를 통해서 학습 동기를 유발한 다음에 뭘 해야 되냐? 교수학습 방법을 이제 관련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는 건데 주요 내용 요소를 제시한 기존 지식과 경험을 연계시키기도 한다. 이게 이제 녹색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암기해 두시면 되고 사례 중심 내용 방법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낸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쭉 이렇게 이제 그 8차 모의고사를 이제 강의를 해설 강의 끝났고요. 내일 9차하고 10차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